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서 심리상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상담 마지막 과목입니다. 마지막 과목이고요. 또 실기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나올 게 뻔합니다. 나올 것만 체크하시고요. 안 나오는 거 버리시고 공부하시면 아주 재밌게 여러분 공부하시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상담의 접근이죠. 뭐 윤리강령 쭉 나옵니다.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 이거 상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 및 기능 같은 윤리자가 나오면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시키고 전문직으로서 상담 기능을 보장하고 또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말 쓰면 다 답이 됩니다. 이런 게 특별하게 명명화된 답은 없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윤리강령의 역할과 기능하면 그냥 좋은 말 쓰면 되겠다. 뭐 이렇게 큰 테두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정보보호에서 비밀보장 중에서 비밀보장의 한계,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밀보장 다 할 거 없습니다. 비밀보장의 한계,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전염병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확신할 경우, 또 심각한 학대, 또 법적인 문제, 그래서 법적, 학대, 감염성, 생명 뭐 이런 거 네 가지만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잡아서 생명이나 사회에 위협을 느낄 때, 감염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학대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옵니다. 비밀 보장의 예외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 6점이겠죠. 벌써 6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건요. 이런 건 안 봐야 됩니다.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강의에 가장 좋은 겁니다. 상담사의 윤리적 행동, 이것도 뭐 인문학 문제죠. 명명화된 답이 없습니다. 윤리적 행동,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정답은 딱 정해졌습니다. 정답. 잘.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잘? 이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내담자에게 의존성을 심어주면 안 된다. 또 자신이 갖지 않은 전문성을 주장하면 안 된다.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속이면 안 된다. 내담자와 성적 행위하면 안 된다. 내담자의 이해 갈등하면 안 된다. 뭐 내담자의 뭐 이런 거 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상식적인 내용 있죠. 그 다음에요. 자, 2절 상담의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할 때도 간단합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 그래서 목표 설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방향이기도 하고요. 방법이기도 하고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1번. 목표는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번.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내담자의 목표는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즉 상담자의 능력과 상담자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서로 가능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목표는 내담자의 목표와 상담자의 목표가 서로 찌찌뽕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상담자의 능력이 없는 목표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또는 상담의 목표 설정의 뭐 내용, 목적, 방향 네 가지 쓰면 이렇게 네 가지 쓰면 좋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할 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상담 이론가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우리 많이 했습니다. 1차 때부터. 그래서 발달 단계, 이건 보험용이에요. 보험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강의하면 미쳐버려요. 실기 공부하다가 인지가 돌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강의예요. 혹시 모르면 발달 단계 5단계만 외우시면 됩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참복기, 생식기. 이게 느닷없이 뭐 나이까지 쓰시로 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보험을 또 확대시키면 나이까지 구강기 18개월, 18개월 3세 학문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특징 볼 거 없습니다. 상담 기법도 볼 거 없습니다. 왜 볼 거 없냐면요. 여러분 1차에는 나올 수 있지만 2차에는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상담 기법이 기본적으로 확대시키면 100가지가 넘어요. 그럼 채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채점을 할 수 없으면 문제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대표적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채점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2차에서는. 그래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과. 역전이 이건 이제 나올 수 있죠. 시험에 나오시는 건 전이와 역전이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전이란 무엇이냐?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상담자에게 투사는 옮기는 겁니다. 상담자에게 옮기는 현상을 전이라고 한다. 역전이는 거꾸로 뭐예요?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미해결 갈등이나 불안을 내담자에게 투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거꾸로 가는 거죠. 이럴 때 역전의 해결 방법은 자기 분석이나 교육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따져보고 또 상담사의 스승,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받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에게 위임한다. 이게 역전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방어기제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방어기제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하면 방어기제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무의식의 갈등과 불안을 방어하는 심리적 도구를 방어기제라고 한다. 그래서 방어기제 6가지를 쓰시오. 많이 나와봤자 6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6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여러 가지 무의식의 죄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는 것. 또는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거. 나 이거 생각하기 싫어. 이런 괴로우니까 이런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거, 밀어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의 죽음. 그럼 우리 부모는 안 돌아가셨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 보상받는 거. 합리화.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정당화시키는 거, 합리화, 투사,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남에게 뒤집어쓰는 거, 옮기는 거, 반동 형성, 무의식의 소망과 충동을 본래 의도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 왜? 갈등과 불안을 겪기 싫어서 퇴행 뒤로 가는 거, 전이, 전치, 나보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표출하는 거. 즉, 동댐에서 뺨 맞고 남댐에서 화풀이한다. 화풀이죠. 대치, 재난, 격리, 승마, 이런 거. 이 중에서 여러분들 6개만 골라서 보면 됩니다. 6개. 많이 하지 마세요. 6개만 외우시면 된다. 폐 죽여도 6개 이상은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의 종류. 그래서 3가지. 현신도다. 현실적 불안. 현실 세계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오는 자아의 지각. 여러분 지금 임상심의사 실기 공부하려면 불안 느끼죠? 이런 불안을 현실적 불안이라고 한다. 또 자아와 본능 간의 갈등. 자아는 뭐예요? 합격하고 싶다. 본능은 놀고 싶다의 갈등에 의해서 두려움으로서 현실적 불안이 초과돼서 신경직적 불안을 느끼는 걸 신경직적 불안이라고 한다. 도덕적 불안, 자신의 양심이나 도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죄의식이나 이런 불안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절대로 외우면 안 돼. 발달 단계 8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오지 이 내용을 쓰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외우지 마세요. 내용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한 자유를 줄 겁니다. 단계 1단계 유아기, 2단계 초기 아동기,
3단계 학령정기. 그래서 여기서 요건 외우겠죠. 그래서 1단계 유아기 때는 뭐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 요게 답이니까요. 유아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초기 아동기는 자율성 대 수치감. 학령적기는 주도성 대 제의식. 이건 날짜 안 해도 됩니다. 학령기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8점 먹고 들어갑니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이라고도 하고 역할 혼미라고도 합니다. 성인 초기.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요 이거죠. 신뢰감 대 불신감. 엄마가 젖 잘 주면 신뢰감, 젖 안 주면 불신감. 초기 아동기. 프로이드에 보면 이거는 학문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똥 잘 쪄주면 자율성, 안 쪄주면 수치감. 학령적기, 학교 가기 전 유치원.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혼자 할 수 있으면 주도성, 못하면 제의식. 학교 가서 숙제 잘하면, 공부 잘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또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잘 형성되면 자야감 형성. 역할이 혼미하면 역할 혼미. 성인 초기, 대학교 가서 미팅에서 애인 생기면 친밀감, 없으면 고립감. 진짜 그래요? 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이해 쉽게. 그 다음에 장년기, 중년기. 취업하죠. 일 잘하면 취업하면 생산성, 못하면 침체감. 노년기, 나이 먹어서 잘 늙으면 자아통합, 못 늙으면 절망감.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쉽게 8단계가 외워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8점 맞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교수님, 저 정도만 공부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외우려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이걸 다 외우니까 불합격되는 거예요. 외우지도 못하면서 자꾸 외우니까 자꾸 헷갈리죠. 다른 거 외운 거 또 까먹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선택과 집중입니다. 단계와 어떤 주어, 주제만 보면 되겠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정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죠.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또 용하기, 자율성 대 수치감, 유하기.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됩니다. 보시고요.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 구강기, 학문기, 남기, 생시다. 여기에 해당한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전생애주의예요. 개인의 전생애. 개인의 전생애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전 인생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전 인생에 대한 상담. 개인의 전 인생에 대해 상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열등감이란 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전생애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 이게 상담의 목적은 뭐예요? 열등감을 회복시키고 우월감을 추구시키는 게 목적이다. 열등감 회복, 우월감 추구. 이게 상담의 목적이다. 먼저 문제점 나왔고 목적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전생애 동안 잘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인간의 아들러의 개인주의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 세 가지 주제. 이 세 가지 주제가 뭐냐? 첫째,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아주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한테 배웠습니다.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리비도, 성적 욕구다. 근원적 에너지, 성. 그래서 살아있다. 무엇이? 마음이 살아있다. 마음이 살아있다. 욕구. 이걸 리비도로 가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아들러도 성이 중요하다. 성. 리비도, 욕구가 중요하다. 근데 욕구만 있는 게 아니다. 프로이드처럼 욕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이 있다. 일.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그래서 일, 사회, 성이 세 가지의 주요 주제, 과제이다. 인간의 전생애 동안의 주요 과제는 뭐예요? 일과 사회 속에서 성, 욕구를 가고 성일 사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전체적인 이론들이 이제 뭉텅그려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이 아닌 전체적 통합적인 존재이다.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다.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된다. 목적이 있다. 합리적이다. 열등감을 극복한다. 우월감을 추구한다. 사회적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갖고 아들러의 개인주의 특징이 이루어집니다. 즉 일사회성, 욕구도 필요하지만 욕구가 전부는 아니다. 일과 사회 속에서 총체적 전반적인 개념.
통합적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관심을 중요한 게 아들러의 개인주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개념은 목적이다. 목적적이고 행동지향적이다. 또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다. 우월감에 대한 추구다. 이런 내용들이 큰 맥으로 이어집니다. 또 사회적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아들러의 주요 개념 4가지를 쓰세요라고 하면 목적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열등감의 보상이고 우월감 추구고 사회적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글짓기예요. 개인 심리학의 상담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예요? 오케이. 사회적 관심을 길러줘야 된다. 열등감을 감소시켜줘야 된다. 우월감을 추구시킨다. 또 생활 양식을 수정한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활 양식을 수정한다. 잘못된 동기를 바꿔준다. 어떻게? 역동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한다. 뭐 이런 문제 갖고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 3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서 기관성 열등감, 이건 제목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지만 다른 과목에서 또 출제된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험용이에요. 그래서 보험용은 다 외울 거 없어요. 신체적 허약, 즉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허약해서 열등감이다. 이걸 기관성 열등감이에요.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 태어날 때부터 왜소하고 작고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한다. 뭐 이런 열등감, 신체적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이다. 기관성 열등감, 허약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세계를 정복한 꿈을 갖고 이룬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근하게 우리나라도 있죠. 뽀빠이 이상용.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아주 왜소한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지기 싫어서 헬스를 하고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이 됐다. 그래서 과잉보호 응석받이다. 그래서 과잉보호 너무 과잉보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 어려워 엄마가 해줘. 이런 과잉보호. 양육태만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가고 싶습니다. 학원 네가 가 이 자식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양육태만도 열등감이고 과잉보호도 열등감이고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모질함만 못하다. 이게 과잉보호고 또 방치 이건 양육태만이고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도, 중용 이런 것들이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중도, 중용.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중간 정도, 중도.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좋아서 대학교를 중앙대 갔습니다.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중앙대 갔어요. 중도, 중용을 지키려고. 살다가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식 중독에 걸려서 중독으로 또 한 몇십 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십자가 이제 드디어 중심을 찾았습니다. 신앙으로 중심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맑은 영적 에너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믿음 천국, 믿음 합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는요. 이렇게 열등감이 있구나. 열등감 컴플렉스의 원인은 뭐예요? 첫째가 신체적 열등감, 두 번째 과잉보호, 양육태만이 컴플렉스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기법도 이것도 보험용입니다. 보험용이라는 것은 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니까 현재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루는 현재 열등감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뭐예요? 그래서 뭡니까? 즉시 확인해 보세요. 형태주의 보면 자각이죠. 즉시성. 그 다음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칭찬과 격려, 열등감이 있으니까. 역설적 의도, 바라지 않거나 바꾸고 싶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 실시해가면서 역설적 행동을. 뭐냐고요.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김덕기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답만 보라고 이렇게 해서 바라지 않거나 바꾸고 싶지 않은 행동. 바꾸고 싶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 자꾸 이런 거 안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만 보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김덕기인 것처럼 행동하게. 뭐 이런 것들 그냥 3개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인문학에서 좋아요. 내담자의 스프를 엎치기 이거면 상담자는 목표를 정해져 어떤 행동을 종식시키면 내담자의 눈앞에서 어떤 행동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 내담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저도 한번 써먹어왔어요. 써먹었는데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책에 제발 좀 여러분 책 외우지 마세요. 글자 외우지 마세요. 검은 매직으로 이걸 다 지운 적이 있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다 지웠어요. 보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내담자의 스프를 엎드리게요. 망치게 하는 거죠. 외우지 말라. 이렇게 칠하면 안 이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신고했어요. 자기 책에 함부로 이렇게 낙서하겠다고. 그래서 또 심할서를 쓴 기억이 납니다. 단추 누르기, 초인종 누르기. 그래서 내담자가 유쾌한 경험이나 불유쾌한 경험들에서 유쾌한 경험들은 체크하고 불유쾌한 경험들은 제거하고 마치 거울 심리학의 거울 깨게 비슷하죠. 그래서 안 좋은 거울은 깨부시고 잘 되온 거울은 닦고 이렇게 해서 좋게 해결하라. 이런 내용 중에서 3개만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상담의 4단계 치료 과정 이것도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단계 상계 통제다. 상계 통제. 그래서 상담의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을 잘하고 개인의 역동성을 탐색한 다음에 역동성은 의욕이죠. 리비도, 욕구죠. 그다음에 통합과 요약을 통해서 내담자를 상담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재교육시켜라. 그래서 상담의 관계 형성, 역동성 탐색, 통합과 요약, 재교육 이렇게 큰 제목만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양식은요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지기도사다. 그래서 지기도사 키워드 생활 양식 4가지 지기도사다. 그래서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이 없고 활동 수준은 높다. 활사요. 기생형은 뭐예요? 사회적 관심은 없고 또 활동 수준은 중간이다. 중간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통합적으로.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고 활동 수준은 높다.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고 활동 수준은 중간이다. 도피형. 사회적 관심도 적고 활동도 적다. 사회형. 사회적 관심은 높고 활동도 높다.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사, 활동 수준, 또 사회적 관심. 그래서 활사 또는 사활. 생활 양식은 사활을 걸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 낮고 활동 높다. 지배형. 사회적 관심 낮고 활동 중간이다. 기생형. 기생형 또는 획득형. 또 도피형, 회피형.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도 낮다. 사회형 높고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의 차이점은 프로이드는 성적인 충동에 의한 동기와 리비도가 전부라고 보고요. 아들러는 그게 아니라 사회학적 존재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존중했다. 하지만 아이드는 무의식의 본능을 지배를 받는 존재로 봤으나 아들러는 뭐예요? 스스로 목적을 갖고 하는 목적지향적을 중요시했다. 또 프로이드는 인간을 자아, 원초와 초자아로 구분하였으나 아들러는 구분이 안 된다. 총체적인 주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분리된 존재이다. 인간의 성격은 분리된 존재로 보았지만 아들러는 총체적인 존재로 보았다. 이렇게 3가지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목적 3가지만 보면 됩니다. 형태주의의 문제점은 뭐예요? 미해결 과제예요. 어떤 미해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미해결 문제가. 이 미해결 문제를 해소하는 거. 배경으로 빼는 게 상담의 목적이다. 배경으로 빼려니까 미해결 문제는 뭐예요? 심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심리적 문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단계는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자각각성이다. 그리고 네 인생 책임져라. 책임이다. 그리고 통합해라. 그래야 미해결 과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자각, 각성, 각책통, 각성, 책임, 통합이다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기법 3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요. 내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지를 here and now 지금 알아차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욕구와 감정을 어떻게 자각하는지, 욕구와 감정의 자각.
이 중에는 뭐 신체자각, 환경자각, 언어자각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빈의자 기법. 빈의자에 나를 괴롭히는 내담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투사시켜서 자신의 감정을 자각시키거나 물리치는 방법이다. 빈의자 기법. 직면, 뜨거운 자리. 그래서 여기는 직면하면 뜨거운 자리 하면요, 뭐 찜질방이 아니라 뜨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하여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성원으로 하여금 상담자와 마주보고 있는 빈자리에 앉게 한다. 이때 빈자리에 뜨거운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빈의자에 앉아놓고 상담사가 낯뜨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예요. 네가 개뚜라이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이게 뜨거운 자리.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날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 세상이 다 이렇죠? 쭉 하면 항상 하나님의 대답은 뜨거운 자리로 답변이 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가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또 저도 자각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꿈 작업.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하고는 다른 겁니다. 꿈 작업은 미해결 과제, 즉 꿈속에서나마 미해결 과제가 해결하는 것을 꿈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덕규 교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때 꿈에 나타나서 제가 나타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교 화이팅해서 어머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꿈 작업이죠. 교수님이 꿈에서 안 보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그잼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쭉 해서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경증적 false에 그래서 미해결 과제 자신의 욕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허위층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첫째 껍질을 벗겨내라 이거예요. 첫째 껍질이 허위층 진실된 마음 없는 거짓된 마음 상태를 벗겨내라. 두 번째 공포층 마음이 불안하여 두려운 상태도 벗겨내라. 그 다음에 난국 또는 곤란층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나타내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를 벗겨내라. 그 다음에 내적 파열증, 자기 욕구를 억압하는 상태를 벗겨내라. 마지막 폭발증, 외적 파열증, 감정과 욕구를 표출하는 상태를 표현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치유가 된다. 미해 해결 과제가 홀딱 벗겨진다. 그래서 미해 해결 과제를 벗기는 방법이에요. 일단 허위층도 벗기고 거짓된 마음도 벗기고 무서운 마음도 벗기고 곤란한 마음도 벗기고 내적 억압된 마음도 벗기고 그 다음에 나는 살고 싶어.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이렇게 스스로 감정과 욕구를 주장할 때 미해결 과제가 해소된다. 폭발하더라. 그래서 우리 상담 심리에서는 폭발하고 때로는 욕도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런 것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맨날 그러면 정신병이겠죠. 부부끼리 사는 것도 가끔은 내면의 폭발을 해서 분노도 표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누군가 한 명이 참든지 아니면 둘 중에 둘이 무관심한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참거나 둘이 무관심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둘이 사랑하니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만 표출을 잘해서 아름다운 게스탈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카톡에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위해서 파이팅 이렇게 쓰시면 또 자각이 됩니다. 그렇지. 바다처럼 다 받아주면서 또는 출렁출렁 바위에 부딪히면서 시퍼렇게 멍들지만 또 카타르시스 정화가 이루어지고 출렁출렁 부딪히면서 또 물결 또 파도를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 임상심사 실기가 어렵더라도 출렁출렁 부딪히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 나는 이미 합격이야. 합병 뿜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야.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쭉 보고요. 게스탈트의 접촉 부분은 뭐 크게 안 봐도 됩니다. 교리 분석 TA 분석입니다. 그래서 TA 분석의 자구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리 분석의 유형입니다. 유형에서는 자아구조 분석이다. 그래서 이것도 큰 틀만 자아구조 분석이다. 자아구조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부모자,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자, 또 성인자, 또 개인의 객관적인 자, 또 어린이자, 또 컸지만 어린이처럼 행동한 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교류 패턴 분석이다. 그래서 교류 패턴 분석의 유형은 교류 패턴 유형입니다. 상보교류. 여보 나왔어. 어우 자기 왔어. 보고 싶어서 상보교류. 여보 나왔어. 어찌라고? 밥 좀 줘. 밥도 안 처먹고 왔어. 교체교류. 여보 나왔어. 다녀왔습니다. 속으로 아우 저 새끼 또 왔네. 밥 좀 줘. 밥 맛있어. 맛있네. 아유 아직도 반찬도 못 만들어. 이면교류.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이런 교류, 상보 교류가 돼야 아름다운 부부 사이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간은 다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교차 교류도 부부 생활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차 교류를 상보 교류로 만드는 과정이 부부 생활이지 않나. 그래서 일종의 부부 생활은 수행의 생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생활 자세죠. 그래서 생활 자세도 큰 틀만 네 가지가 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여보 나도 좋고 내 인생 좋고 당신도 좋아. 자기 긍정 타인 긍정. 나는 좋은데 당신은 잘못됐어.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여기서 많이 나오죠. 또 희생적인 사람. 당신은 맞아. 내가 문제야. 그래서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나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예요.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런 직구성이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교류 분석의 제한점이죠. 그래서 제한점. 에릭 번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기 때문에요. 의학적 용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어렵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용성이 낮다. 그 다음에 실질적 연구들이 또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추상적인 용어가 많아서 현실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 용어가 어려워서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치고요. 심리상담 커피 한 잔 먹고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